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 오전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 경보는 해제됐습니다만 저녁에 또 남부지방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어제 여수 율촌면에는 168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30에서 80mm까지 비를 더 뿌릴 걸로 보이는데 많은 곳은 100mm까지도 오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번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도깨비처럼 폭우를 이곳저곳 뿌리는 바람에 정확한 예측도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운전하기도 참 힘듭니다. 이럴 땐 방어 운전이 최선일 텐데 갑자기 불어나는 하천이나 논 주변도 위험하고요. 모두가 안전이 제일이라고는 합니다만 논둑이나 물골을 보러 가거나 하천 주변에서 산책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일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장마철 폭우보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전국 지자체에서 짚라인 관련 관광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양시 섬진강 하구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짚라인 사업 계속 지연되면서 이 공사 과정에 설치한 구조물이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해 연말 이 시간에 광양시 진월면 망덕산과 태인동 배알도를 연결하는 짚라인 설치 사업이 참여 업체가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이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공사가 중단되자 광양시가 와이어 설치 업체를 재선정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 관련 후속 사업이 지연되면서 와이어 설치를 위해 세워둔 구조물이 지역의 자연 경관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짚라인 설치 공사 지난 2020년 1월에 계약을 맺은 업체가 허위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계약이 해지됐고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 와이어 설치를 위해 망덕산과 배알도에 설치된 출발과 도착 지점의 구조물이 광양시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 공사가 중단되자 올 상반기 중에 와이어 설치를 완료하고 곧바로 운영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 광양시는 와이어 설치를 위한 업체 선정도 아직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광양시가 올 상반기 운영을 자신한 것이 출발 때 도착 때가 이미 설치가 됐다. 그래서 와이어만 설치하면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걸로 보이는데 왜 와이어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시는 구조물이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와이어 설치 공사만 마무리되면 올 상반기 중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공사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못하는 등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행정 절차 등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올해 마무리를 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졌고 또 기존의 와이어 설치를 진행했다가 취소된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회수는 이미 마친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와이어를 연결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어 공법 선정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문가 검토가 끝이 나야만 이 공사 발주에 대한 계약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업체를 선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짚라인이 설치될 광양시 진월면과 태인도 배알도 인근 지역이 광양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당장 이미 설치된 구조물들이 미관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지에 설치된 구조물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흉물로 변해버린 배알도의 집 트랙과 그동안 중단된 관광 사업들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며 광양시의 부실한 관광산업 추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공사 완료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이제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농민 공익수당 예산 부족으로 일부 지급되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서 지역의 농민들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가 지역 농민들에게 지급할 농민 공익수당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일부 농민들이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는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총 15,637명에게 93억 8,2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차 지급 대상 중 수당을 받지 못한 농민이 111명에 이르고 있고 2차 지급 대상 농민은 3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편성한 농업공익수당 지급 예상액은 90억 8,800만 원으로 실제 수당 지급보다 2억 9,400만 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농민 공익수당은 광역지자체인 전남도와 지자체가 예산을 나눠서 분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순천시가 지역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공익농민수당은 전남도비와 순천시비 이를 합쳐서 신청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올해 순천시의 농민수당 예산액 중 도비는 36억 원, 시비는 5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순천시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 농민수당액을 추가로 상정한 뒤에 오는 8월에 들어오는 전남 도비와 합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1인당 60만 원 수준입니다. 전남도는 도내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 식량을 생산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인 만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의 꼼꼼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현지 주민들로부터 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 율촌면에 도시 개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면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어요. 네, 전남도가 율촌 택지 개발 사업이 예정된 여수시 율촌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 사업 예정 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와 월산리, 조아리를 2026년 7월 10일까지 3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수시 율촌지구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어 이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고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집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율촌면 지역 일자리와 인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칭 미래형 복합 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이 오는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여수 지역 가운데 도시 개발이 제일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율촌면 쪽인데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개발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여수시 율촌면에 추진되는 전남도의 미래형 복합 신도시 율촌 테크밸리는 사업비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물류와 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으로 개발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5,000가구 35,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 토지 면적,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이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이 200제곱미터, 공업지역이 150제곱미터,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된 구역 60제곱미터를 초과해 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방금방 갑니다.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요즘에는 좀 열대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 근데 또 비가 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장마가 아니라 뭐 우기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요.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되게 그리고 또 은근히 추운 것 같으면서도 덥고 그래서 또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건강에 대해서 항상 건강을 주제로 30대 후반의 주제는 건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 네.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죠. 비 오는 날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습하고 눅눅하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좀 기분도 조금 처지십니까? 덩달아 처지는 것 같아요. 불미한가요? 예. 그래요. 네. 예. 근데 비가 온다고 해서 뭐 딱 술 먹기 좋은 핑계잖아요. 근데 술 마신 거 다 하루 이틀이지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송 변호사님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아, 있는. 그걸로 버티고 있죠. 그걸로 그렇군요. 버티고 있다 아, 봐야죠. 그래요?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동조를 해주니까 또 되게 적응이 안 되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떤 판결에 주목해 보셨어요? 아 이게 벌써 한 5년 전이네요. 2018년도에 이제 물리치료사 등 어떤 직원들 병원의 직원들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가지고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종 대법원에서 이제 패소했다라는 이 판결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사건은 뭐였냐면 이제 뭐 그때 대학교 명이 뭐 밝혀졌으니까 이제 제주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였던 이제 한 교수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그 치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던 이제 물리치료사를 뭐 꼬집거나 뭐 발로 밟거나 뭐 이런 이제 의료인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이제 뭐 폭행 및 뭐 의료법 위반으로 이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 과정에서 이제 공익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랑 별개로. 피해자분이요? 네. 음. 아니요. 이 교수가 폭행을 했던 교수가. 당사자가? 네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본인 이제, 건이 아니라 다른 네, 건으로? 네. 그래서 아, 이제 네네네. 공익신고를 하는데 공익신고를 한 지 한 1년 만에 이제 인사상 어떤 조치를 받게 돼요. 근데 사실 인사상 조치를 받았던 거는 그 물리치료사들을 폭행하고 이제 그런 건 때문에 받았던 건데 이제 이 사람은 아니다. 내가 공익신고를 한 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왜냐면 그 규정이 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추정을 해줘요. 일부러 신고를 했나? 2년 그럴 수도 있죠. 예. 2년 갑자기 안에 의심이 되네요. 2년 안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으면 이거는 공익신고 때문이다라고 추정해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을 근거로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나한테 이렇게 불이익한 조치를 못하도록 해달라 했는데 권익위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한 내용이 신고의 내용이 공익신고도 맞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첫 조치도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는 맞다. 네. 하지만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폭행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네요. 그런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상식적인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이게 뭐 논쟁거리인가요?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접하고 이제 예. 글들을 읽어보면서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사안이. 이게 그러게요. 잘 안 읽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A 씨가 어떤 직원들을 폭행하고 어떤 갑질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A 씨가 그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 사이에 A 씨가 이제 나도 이렇게 내 인생 이렇게 망한 김에 이 병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라고 이 병원에 좀 잘못된 걸 뭐 하나 이제, 불난다. 제보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공익신고자다.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된다. 나한테 인사상 불이익 조치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청원을 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각이 된 거고 이게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이익 조치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공익신고로 인해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익신고를 했다. 근데 그 사이에 2년 내에 내가 불이익 조치 받지 않았냐. 이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제기를 했더니 이제 법원에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것도 맞고 그 2년 내에 이루어진 것도 맞다. 공익신고가 있은 후로. 근데 이 사안을 면밀히 따져보니 네가 불이익 조치를 입은 것은 어떤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온 건데 이게 사실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은 뭐 다 똑같았습니다. 네.
네, 물론 1심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을 해가지고 이 교수의 편을 들어줬어요. 절차상 이렇게 국민권익위에 이 사람이 조치를 요청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일부는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2심과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실체적으로도 아예 그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선이라는 말을 수식어를 많이 붙이잖아요. 이분은 고도의 전략가라는 생각. 그렇죠.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용하려는 악용한 사례라고 활용하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죠. 뭐 더 정리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로 넘어오면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참 끔찍합니다.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일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는 아이가 전국적으로 1,000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 이미 사망한 아이가 30명을 넘었고 이 중에 11명은 살해 가능성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라는 것이 축복 속에 태어나서 안전하게 자라야 우리 사회가 촘촘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문제 법률적인 각도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아니 방금 애 낳은 사람이 왜 울고 그래? 우리 형편에 어떻게 셋을 키울 거야. 아휴, 애 하나 이제 3살 됐는데 한꺼번에 쌍둥이라니. 아휴, 나 혼자 키울 것도 막막하고. 옛말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태어난다고 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저 애들 굶기겠냐? 딴소리 하지 말고 잘 키워보자고. 나 잠깐 회사 들어가 봐야 되니까 이따 저녁에 다시 올게. 아휴, 딸 하나 있는데 딸 쌍둥이를 또 낳았으니 종갓집 장송 대 끊기겠다고 시부모님 난리 하시겠네. 아휴, 무슨 이런 팔자가 다 있냐. 저기 제가 우연찮게 남편분하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편이 좀 어려우신데 아이 셋을 키우셔야 된다고요. 제 아는 분이 아이가 없어서 애타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엄청난 자산가예요. 부모는 힘들어도 애는 호강시켜줘야죠. 아이, 그래도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그리 쉽게 끊겠어요. 그래도 아이 셋 다 고생 시키다가 어머님처럼 살게 하실 거예요. 좋은데 보내셔도 되죠. 얼른 결정 잘하시고 여기로 전화 주세요. 자기야, 왔어? 병원 들어오면서 우리 쌍둥이들 보고 왔어. 날 닮아서 그런지 인물 하나는 끝내주는만. 그래. 자기야, 근데 우리 형편도 그런데 우리 애 하나만 입양 보낼까? 아까 어떤 사람이 엄청 부잣집에 보내준다 그러는데 그냥 보낼까? 안 되겠지? 미친 소리 하고 있구만.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너 애기 보내놓고 너는 살 것 같냐? 정신 차려라. 아무리 없어도 내가 키운다. 여기까지. 참 얼마나 참 세상이 각박하고 빡빡한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생 미신고 아동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이야기 이번 주에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아동 실태,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 좀 먼저 짚어볼까요? 지금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제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는 아이가 939명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예. 지금 이제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시도청의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1069건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39건 중에 사망이 11건으로 확인이 됐고 소재가 불명한 게 무려 782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뭐 안타깝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몇 건은 또 살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해서 참 좀
너무 참 철갑하네요. 그래요 진짜. 네. 뭐 참 말고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 할 말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궁금한 것이 그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그러니까 예.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음. 출생 신고가 없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그 산모가 어쨌든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그 예. 기록은 있는데 아이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출생이 입원을 했든 신고가 안 된 게 없는 거죠. 했든 네. 뭐 분만을 해서 출생을 한 기록 자체는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해서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각 그 지방별로 뭐 서울청, 경기 남부청, 뭐 경기 북부청, 인천, 뭐 대전, 대구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국에 한 600여 곳 된다고 해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곳이. 그럼 이제 그 관할 또 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출산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네. 출생 신고가 안 된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소재를 확인하는 거죠. 네. 출생 신고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를 알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바로바로 해야 됩니까? 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6조를 보면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부 아니면 모, 그러니까 아빠 아니면 엄마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는 엄마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혼인에 출생을 했는데 엄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생부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법에 혼인 외에 출생한 자는 엄마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걸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가져갔어요. 이 사건을.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혼인의 그 생부에 대해서도 혼인의 출생, 생부에 대해서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불합치 결정이 나서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이거 이제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혼인의 출생자에 대해서도 생부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의 자녀든 혼인 외의 자녀든 무조건 부모가, 신고를 해야 되고. 부모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기한이 한 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한을 어기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만 원 네. 너무 저렴한가요? 뭐 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생각을 신고 의무라고 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누가 할 수 있느냐인데 물론 이제 그 법에를 보면 신고 의무 이렇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경우에는 뭐 이제 동거 친족도 가능하고 네. 또 나아가서는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아. 이렇게 의무자들은 있는데요. 아직 현행법상 과태료 자체는 이제 출생 신고 자체에 뭐 안 했다고 막 여기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 우선은 5만 원으로 규정은 되어 있어요. 네. 안타까운 것이 이제 태어나서 출생 신고가 되기도 전에 참 끔찍합니다만 살해가 의심되는 그런 사례도 이제 있다는 것이고 근데 또 사망한 사례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이런 사례들 참 끔찍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제 치료 도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었고 이런 이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 지금 이슈가 됐던 그 사건에서도 자녀가 한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것도 한 번이 아니었고. 이게 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게 수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또 우리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신고된 그러니까 접수된 건 중에 11건은 지금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예. 그 언론에 나오는 것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해지고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좀 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원 사례 부모 혐의가 영아 사례에서 살인죄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말할까요? 네, 우리 형법에는 영아 사례가 아예 조문에 있어요. 예. 네, 251조의 영아 사례라는 그 이제 법문명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직계 존속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겠죠, 엄마는 아빠겠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치욕을 은폐하기 네, 위해. 그 임신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네, 은폐하기 위해서 유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에 또는 분만 직후에
살해한 때에는 이제 일반 살인죄보다 좀 경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건이 살인죄로 변경이 된 이유는 보니까 아이를 출산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이제는 보도가 됐는데 이게 뭐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가 아닌 적어도 하루 정도 지난 이후에 발생한 일로 보고 그리고 또 사실 여론이 너무 들썩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니까 이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영아 살해죄와 살인죄는 사실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 살해죄 그리고 일반적인 살인죄는 사형 무기 장기 5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혐의가 변경된 이유가 이 분만 중이라든지 분만 직후에만 영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게 법 조문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하루가 지났으면은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직후라는 것에는 부연 설명은 없는 거죠. 네, 법 조문상으로는 분만 1시간 직후. 뭐 30분 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영아 살해죄가 이제 도입된 거 우리 형법에 들어온 게 한 70년 됐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산모가 분만을 하고 난 직후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뭐 호르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판단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리고 아까 그 요건들이 있었잖아요. 치욕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특히 뭐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했다 이런 어떤 동기가 또 요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만 직후에 뭔가 이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아마 이제 내재된 거고 법조문 자체 뭐 몇 시간 이내 이런 건 없습니다. 네. 70년이 됐다고요? 네. 그 조문이. 그래서 이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그러게요. 거죠. 10년이 됐으면 굉장히 사실 먹고 살기 힘들 때고 막 전쟁 직후고 뭐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뭐 아픈 친구들도 많았었고 뭐 네. 아버님이 이제 이상 세대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아이나 성인을 불문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은 이제 출산 직후에는 분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사실은 70년 됐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이미 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꾸준히 영아 나오고 살해죄 있는 거.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은 아이의 생명보다는 부모의 사정을 더 고려한 그런 입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우기 힘들다고 아이를 죽여도 선처한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 좀 지금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뭐 낙태죄도 이제 폐지가 됐는데 영아 살해죄 폐지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 굳이 낳아서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었으면 낙태를 하든지 그래서 이거를 말든지. 봐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아 살해죄를 없애자는 분들은 없애고 차라리 그냥 다 살인죄로 그냥 다스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꽁트를 좀 돌아가 볼까요? 꽁트 살해는 뭐 영아 살해죄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슥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편이 좀 어려우시다고요 하면서 제 아는 분이 엄청 부잣집이 있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입양을 좀 보내실랍니까? 아이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 이거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그분은 아마 좀 전형적인 브로커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불법 입양의 냄새가 아주 더 나아가서는 매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참 그런데요. 영아 매매, 불법 입양 사례가 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대구에서 신생아 매매가 일어나서 이제 산모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실제로 임신한 친모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산도 했죠. 근데 뭐 출산을 하고 나서 나는 뭐 이제 산후조리 때문에 먼저 퇴원을 하겠다 이렇게 수속 절차를 밟으니까 그 산부인과 직원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얼굴을 기억해뒀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엄마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브로커였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가 키우려고 했다.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불법 입양을 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이유가 불법 입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의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입양을 이렇게 알선할 수 있는 기간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게 사실은 수개월에서 뭐 많게는 뭐 1년 이상 걸리니까 뭐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또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또 이제 거기에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동기까지 생기면 이런 거래가 이제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은 그 입양에 대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핑계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죠. 예. 그럼 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그냥 애기 하나 그냥 데려다 키우려는 그런 심산이겠죠. 그리고 특히나 그 아이를 이렇게 넘겨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궁박하고 뭐 예.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이용하려는 그런 측면 아닐까요? 뭐 절차가 복잡해서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건 사실 핑계라고밖에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신생아 매매, 뭐 불법 입양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매매가 있고 매매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죠. 예. 그리고 불법 입양은 이제 허가받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입양을 하는 거고 이제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결국에는 18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기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자라난 어린이나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어도 성립할 수 있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사고 판 게 아니다. 그냥 우리는 입양 보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역시도 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이 허가를 받지도 않고 입양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꽁트 사례에 나온 것처럼 이제 뿌로코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출생 통보제를 시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것만으로는 어렵다고도 해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제 이런 논의도 일고 있더라고요. 네. 이 내용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출생 통보제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그러니까 예. 의료기관에서는 자기 시내 병원에서 누군가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어디에 아이가 출생했다라는 걸 통보하고 그 지자체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되는 일이 이제 아예 막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처음부터 지자체가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가 이제 부모에게 신고를 하도록 얘기를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도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지자체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 한 달이라는 이제 기간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보호출산제까지 얘가 나오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출생 통보가 그냥 바로 돼버리면 내가 아이는 출산하고는 싶지만 내가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의 어떤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산모가 오히려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또 거기 더 나아가서 보호출산제라고 해가지고 임신부가 익명으로 그리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가가 이 아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이제 보호출산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보호출산제는 한마디로 익명으로 출산하는 건데 아까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이 출생 통보제가 도입이 돼버리면 사실상 무조건 다 신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아기를 낳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끔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또 이 이야기가 그렇게 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호 출산제 해버리면은 그 부모가 누군지 익명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 자체가 좀 침해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좀 사회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출생 통보제의 보완 정책의 보호 출산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논란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뭐 익명으로 하게 해주자 뭐 말은 쉬운데 그 뒤에 또 나타날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제도가 있으면 물론 그러니까 어떤 제도마다 모두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자 이게 마냥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 입장은 이제 보호출산제도가 이제 아동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이제 법안일 거라는 입장인데요. 네. 뭐냐면 이제 수정 대안을 이제 복지부가 어떻게 내놨냐면 이제
그러면 아이가 나의 친부모를 알고 싶은데 그걸 보장해주면 이제 그건 그 아이의 알 권리.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 계속 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호출산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성인이 되면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친부모의 인적사항 등 출생 정보가 담긴 보호출산 증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규정도 만들겠다. 예, 수정 대안. 그런데 만약에 친부모가 나는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적 사항은 제외를 하고 그런 이제 이해의 정보만 공개를 하고 왜냐하면 유전적인 질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의료상 목적 등 어떤 정말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다 아무리 비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수정안을 좀 마련을 해서 하겠다. 이제 아마 정부는 이제 보호출생제가 아동의 권리를 이제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어떤 그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 대안을 이제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서 뭐 그 아까 말한 게 우리가 지금 사실 이런 게 조사하는 게 병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지금 영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사실 밖에서 병원 밖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그렇죠. 나와버리고 이런 건 사실 아예 조사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을 수도 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해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그런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원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개도 해주게 하는 그런 대안도 마련을 할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전법정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요 지역사회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여수 동여수 노인복지관에서는요 여수 새마을 부녀회의 급식 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점심 대접을 위해 반찬 준비에서부터 설거지까지 이 더운 날씨지만 구슬땀을 흘려간 봉사를 했는데요. 예. 몸은 힘들지만 어르신들 드시는 밥 한 수저, 반찬 한 젓가락마다 정성을 담아 기쁨으로 대접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역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 여수시 새마을 부녀회 권영남 부녀회장 만나봤습니다. 여수시 새마을 부녀회장 권영남입니다. 여수시 새마을 부녀회에서 매달 수요일마다 동여수 복지관의 어르신들 식사 봉사를 하러 나옵니다. 손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대접하고 설거지, 청소까지 싹 마무리 지고 부녀회에서 나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정말 힘드는 일인데도 우리 부녀 회장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잘 하셔요. 우리 새마을은. 회식하시고 음식 만드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음식 나눌 때요. 음식 나눌 좋죠. 기분이 너무 좋죠. 어르신들 그 식사 드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손끝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이렇게 대접하니까 정말 좋아요.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해. 네,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복지관에 8시 반까지 오면 2시에는 다 끝나실 겁니다. 설거지까지 다 했어. 사이에 나가면 제가 자랑을 합니다. 복지관에 가면은 정말 그 다시마, 멸치, 어르신들 국 드리는 것도 그냥 끓여드리는 거 아니고 다시마에 멸치 이렇게 다시마를 국물을 내가지고 육수를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국을 끓여드리고 얼마나 영양식입니까? 많이 드시고 하여튼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만수무하시기를 항시 빕니다. 회식 나오실 때마다 어떠세요? 마음이 뿌듯하죠. 여기 나눔이라는 게 정말 남이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마음이 나눔하고 나면은 그렇게 어르신들 대접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 동료수뿐 아니고 각 단체 문수복지 사회복지관 소라도 사회복지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이면 바쁩니다.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여수시 이제 각 읍면동에서도 나눔을 많이 하고 청결 활동, 어르신들 에어컨 필터, 버스 정류장 청소, 또 이제 우리 여수시 새마을 분야에서는 고추장 담그기 한 300통을 담아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냅니다. 전날 이렇게 담아가지고 숙성을 시켜요.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다 통에다 담죠. 또 이번에는 열무김치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열무김치도 한 300통 담아가지고 이렇게 배부하고 250단을 담아서 한 동에 10통씩. 우리 새마을 분여에서 읍면동 회장님들이 다 나오셔요. 나오셔가지고 같이 새벽부터 시작하죠.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고 재밌습니다. 어쨌든 봉사하고 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받는 분보다 저희들 마음이 너무 뿌듯하니까 이렇게 자꾸 해주는. 주로 노인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노인 봉사. 이제 젊으신들 봉사는 이제 다문화 가정, 북한 탈북민들 추석 때 되면은 그 큰 행사를 하고, 또 이제 고분아들이 탈북민들 다문화 가정 고부 시어머니 오고 며느리 오고 해서 야외 한 번씩 또 모셔가고, 또 미용 봉사 각 동에 가서 또 미용 봉사도 한 번씩 해드리고요. 또 이제 가을에는 겨울에는 이제 또 배추김치. 우리 읍면동 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 아니 이제 봉사는 다 행복하더라고요. 봉사는 다 행복해요.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우리 북한 탈북민들 그분들 제 마음이 뿌듯하죠. 행복하고. 추석 때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또 다 준비를 해요. 막 산적 끼고 송편 비비고 음식을 다 준비해서 차례상을 모셔요. 그분들하고 같이 한복을 딱 입고 한복 딱 그분들도 입으시고 저희들도 입고, 그래서 차례상을 모시고 이제 사진 딱 또 촬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 뿌듯하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차례상을 모시고 직접 내 고향에는 찾아가지는 못하지만은, 부모님 찾아뵙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서나마 그쪽으로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차례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 참 애로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고 좀 애로우신 분들이 객지에 오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가 친정이고 여기가 저기다면 그래도 외롭잖아요. 북한은 갈 수가 없죠. 그분들 이렇게 탈북했을 때 그 과정을 넘어오셨을 때 그 과정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어렵게 넘어오셨더라고요. 우리가 북한 탈북민들은 또 직접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쌀, 고추장 이런 것을 다 전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후에 되게 무료하게 그냥 시간 보내는 분들이 많나요? 그 시간 이렇게 봉사하니까 어떠세요? 정말 좋죠.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이지 않는 그 숨은 그 봉사 있잖아요.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하면 할수록 보이고, 또 좀 부족한 데가 많으면은 좀 예산이 풍부해서 내년에는 또 더 많이 해서 저 노인도 좀 전달해 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 지금 시대가 아무리 뭐 좋은 시대다 해도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그 눈에 보이잖아요. 좀 빨리 시작할 건데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또 어디를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영지 씨와 함께 했어요. 이 노래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 폰꼽은 좀비 비교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 it, fight it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 it 왜 아둥바둥 또왜 이리저리 저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비교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ght it, fight it,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 it, fight it, Okay 모닝 커피는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팬이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gon'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르베인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